자, 이제 여러분 300페이지 경제활동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귀족의 경제활동은 뭐겠어? 이거 안 봐도 알겠네. 뭐겠어? 귀족은 여러 가지 경제적 기반이 많아. 토지도 있고 노비도 있고 뭐가 많죠? 그리고 막 고리대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 것이고 땅을 막 또 사가지고 농장을 경영할 거고 그래서 사치스러운 생활하겠지.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굳이 우리가 여기 읽어보지 않아도 뻔하지 뭐. 자, 봅시다. 일단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과전, 월급이죠. 과전 10분의 1, 생산량의 10분의 1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녹봉도 받는데 있죠. 여러분 녹봉 제가 아까 설명만 했지만 녹봉은 문종 때 완성된 거 알죠? 자, 문종 때 우리 경정정시가 만들어졌다고 했고 문종 때 녹봉이 따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월급을 두 가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조건으로 하나는 현물로 녹봉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무신집권기로 가면서 과전이 없어진 거죠. 전시과가 붕괴됐으니까. 그러면서 녹봉만 받다가 나중에 녹과전으로 수조권을 또 받게 됐다. 이런 얘기죠. 부족한 부분은 수조권으로 받았다는 거지. 자, 어쨌든 녹봉이라는 게 문종 때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음전,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하다. 기억나죠? 아까 세습이 가능하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다. 이거 내 거죠, 내 거. 우리 부모한테 받은 민전. 요 민전, 사전. 그래서 상속받은 토지는 노비가 경작을 하기도 하고 소작을 주기도 하고 소작을 주면 소작 농민이 나한테 얼마를 줘요? 수확량의 절반 딱 떼서 주죠? 이거 생산량의 2분의 1을 나한테 주지. 그러면 요거는 지대율이죠. 지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쵸? 요거는 세금 아니고 지대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노비가 또 있었지. 노비가 많게는 몇백 명까지 있기도 하니까 뭐 300명? 뭐 이 정도 노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상 있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노비는 나랑 같이 사는 노비가 있어요. 내가 데리고 사는, 우리 집에 데리고 살면서 일시키는 이런 노비를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솔거 노비라고 하고 자, 나랑 같이 안 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내 땅을 농사 지으러 보냈어. 따로 살지. 외거 노비라고 그래요. 자, 그럼 데리고 사는 노비, 솔거노비, 따로 사는 노비, 외거노비.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편하고 좋겠어? 외거가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주인하고 같이 살면 눈치 보이고 맨날 일 시키고 귀찮고 그런데 따로 살면 물론 농사는 지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주인 눈치 안 보고 좋잖아요. 그래서 너는 편하게 살지. 그러니까 너는 주인한테 뭘 바쳐야 돼? 신공을 바쳐야 돼. 주인한테 신공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하자면 나는 따로 사는 대가로 이런 몸값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신공이라고 하는 걸 바치는데 요거 신공이 그런 뜻이죠. 신공을 바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많이 받는 고리대를 한다거나 또는 토지를 농민으로부터 뺏어서 변병을 시킨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경제적 기반을 늘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잘 살 거예요. 누각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굉장히 잘 산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 따로 우리 외울 거 없는 거 알죠? 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여기는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농민들의 생활과 더불어서 농업기술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술을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농업기술을 조금 자세히 봅시다. 자, 302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민의 경제생활 볼까요? 경제 기반은 토지가 있으면 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토지가 없으면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고 자, 그래서 소작을 하기도 한다. 내 거 있으면 민전을 경작할 수 있지만 없으면 빌려야지 소작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공전을 소작하는 경우는 전체 수확량의 4분의 1 사전을 소작하는 경우는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대로 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품팔이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간단한 뭐 일을 해주고 일거리 같은 거 찾아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내수공업은 집에서 말 그대로 수공업으로 물건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경제생활이고 자, 그러면 농민들이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죠. 진전도 버려진 땅이니까 황무지랑 비슷한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한다. 자, 농경지가 아닌 걸 농경지로 만드는 걸 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농사지을 땅을 늘리는 거. 자, 그 다음에 간척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있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 강화, 천도 이후에 요 간척 사업은 본격화되는데 여러분 간척 사업이 뭐예요? 갯벌 막아서 땅 만드는 거 알죠? 그게 간척 사업이어서 간척 사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엄청난 과학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고려시대도 했구나. 갯벌 막아서 땅 만드는 건 고려시대도 했었구나. 강화 천도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수리시설을 개선한다는 건 저수지를 더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반을 확대했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고 우리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시대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의 농업기술을 살펴볼 건데 자, 시험에는 고려시대 농업기술 따로 조선 전기 농업기술 따로 조선 후기 농업기술 따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기술이 조선 전기 거야, 조선 후기 거야, 고려시대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농업기술 갈게요. 첫 번째, 심경법의 일반화. 심경법은 소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파내는 거를 심경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사람이 땅을 파는 것보다 소를 이용해서 땅을 파내면 땅을 더 깊이 팔 수가 있고 그러면 땅속에 좋은 유기물질 같은 것들이 나와서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심경법을 우리가 깊이가리라고도 그래요.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런 깊이가리가 일반화된다. 일반적으로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시비법의 발달. 자, 여기서는 뭘 알아두면 되냐면 시비법. 자, 고대에는 시비법이 없어요. 고려부터 시비법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시비법이 등장한 건 언제냐? 고려시대. 시비법이라는 건 거름 주는 거를 시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요. 뭐 콩을 심는다거나 이런 걸 농사를 지으면 콩을 수확을 하지만 콩대 이런 거 남죠. 껍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땅에다 썩혀. 그러면 그게 썩으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녹비법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그런 거 있죠. 왜 가축이나 사람의 인분, 분뇨 알죠? 똥오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섞으면 이게 더 발효가 되겠죠? 더 막 썩으면서 더 이제 거름이 잘 되겠지?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퇴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을 썩히는 거는 말하자면 콩대나 뭐 이런 지푸라기 같은 걸 썩히는 거는 녹비법. 여기다가 플러스 분뇨를 이용하는 걸 퇴비법. 자, 어쨌든 시비법이 발달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시비법이 발달을 하게 되면 거름을 주게 되고 그러면 땅의 지력이 더 많이 빨리 회복되겠죠? 그래서 휴경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자, 시비법이라는 게 등장한 게 고려시대부터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소멸 아니고 감소. 왜 소멸을 제가 체크를 했냐면 소멸은 조선 전기거든. 자, 시비법이 발달해서 휴경지가 사라졌어. 아, 조선 전기. 알겠죠? 자, 시비법이 발달했어. 휴경지가 감소했어. 아, 조선. 이거는 고려시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농업기술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소인지 소멸인지도 구별을 정확하게.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윤작법의 보급. 윤작이 뭐냐면 돌려짓기라고 그래요. 돌려짓기가 뭐냐면 자, 조, 보리, 콩을 2년에 3번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조, 그 다음에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는 보리,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다시 콩을 좀 심어요. 그럼 이제 한 몇 개월 남겠지? 이렇게 3가지 작물을 지으면 그러면 좀 묵혀두는 거야, 그 땅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가지 작물을 돌아가면서 짓는다. 그런 걸 돌려짓기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이런 작물들,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짓기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보급이에요. 자, 보급이 무슨 뜻이냐? 시작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작법이 확대되었다 또는 일반화되었다 라고 하면 이건 조선 전기예요. 알겠죠? 다시 윤작법이 확대되었다, 일반화되었다. 이건 조선 전기네. 자, 그런데 보급되었다, 시작되었다,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은 좀 디테일한 것이 이렇게 단어 하나에 따라서 시대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농업기술은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 용어를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윤작법의 보급, 여기는 보급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자, 일반화나 확대가 아니고 시작이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항법의 보급. 자, 보급도 시작이란 뜻이죠. 이항법이라는 건 뭐냐면 모내기법. 모내기법을 이항법이라고 하죠. 자,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논하면은 뭐예요? 물이 좀 채워져 있고 벼를 심는 거를 논이라고 하고 밭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심는 씨를 뿌려서 심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수경재배가 보급이 되는 이제 막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게 이제 막 보급이 되는 시기여서 사실은 논밭의 구분이 사실은 지금처럼 뚜렷하진 않아요. 자, 어쨌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쌀농사를 지을 거죠. 쌀농사를 지을 건데 쌀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씨를 뿌려요. 벽씨를 꽃씨 뿌리듯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벼농사를 짓는 걸 직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의 우리의 개념의 논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냥 우리 밭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논밭의 구별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자, 그러다가 이항법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항법은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농법이 들어왔는데 미리 모판에다가 모를 길러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모판에 모를 기른 걸 논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서 우리가 아는 모내기 알죠? 이렇게 양쪽 줄 잡아가지고 심는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심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첫째, 수확량이 2배 이상 늘어나요. 왜냐면 여기는 싹부터 나야 되는데 이 싹 잘 안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싹을 틔워서 옮겨 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잘 된 애들만 옮겨 심는 거죠. 수확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파로 하게 되면 제일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여름에 잡초가 엄청 자라는데 그 잡초를 싹 뽑아줘야 돼요. 그 일이야. 잡초 뽑는 게 일이에요. 이 농사는 잡초 뽑는 게 여름에는 일인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약을 치니까 당연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자 그런데 요렇게 반듯하게 심어 놓으면은 잡초를 뽑기도 훨씬 쉽더라. 그래서 노동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 대신 수확은 2배 이상 늘어나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항법을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봄은 무조건 가뭄. 무조건 벡터 가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시기를 놓쳐서 모내기를 못했다. 비가 잘 안 와가지고 그러면 그 1년 농사를 그냥 망쳐야 돼. 그러니까 이때 볼 때는 이게 모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박이야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 이항법이라는 게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고 제가 지금 조선 후기에 나올 얘기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모내기 설명을 하면서. 자, 어쨌든 이 모내기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보급이 도입, 시작 이런 뜻이죠. 처음으로 시작된 게 바로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자, 그리고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실시가 됐었다. 왜냐면 남부 지방에서 이제 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저수지 같은 게 잘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할 수 있지. 그래서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이항법이 보급되었다. 자, 그 다음에 농서가 보급되죠. 자, 그리고 농상지표라는 책이 소개되었다. 자, 농상지표가 소개됐다는 건 이 책은 우리나라 거다 아니다? 아니다. 소개를 했다며. 쓴 게 아니라며. 만약에 저술했다 그럼 우리나라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급이야. 아, 가져온 거구나. 소개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농업기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 아는 문익점이죠.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되죠. 목화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면옷 있죠. 면옷. 그게 바로 목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목화가 도입이 된 건 고려 말. 이 사람이 공민왕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말이죠. 그래서 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와서 장인어른에게 줬어요. 장인어른이 정천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목화씨를 가지고 싹을 틔워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널리 전파가 된 거지. 그래서 목화씨가 전래된 거는 고려 말이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심경법의 일반화 그리고 시비법의 발달. 시비법이 발달해서 휴경지는 감소예요. 소멸 아니고 감소. 자, 윤작법이 시작된 거죠. 보급. 그 다음에 이항법도 시작된 거죠. 보급. 그리고 농서도 소개된 거고 목화씨도 전래된 거고. 그래서
이 농업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특히 조선 전기와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조선 전기랑 구별을, 요런 표현들, 보급인지 확대인지 이런 표현들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농업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농사가 좀 나아져가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좀 나아졌어. 그럴 리가. 농민은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은 그래도 수탈당하고 그래도 가난하고 그래도 몰락하고. 그래서 농민은 늘 몰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수공업의 발달. 자, 수공업의 발달은 요것만 알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막 옆에 빈칸으로 해놨지만 사실은 요것만 알면 돼. 자, 고려 전기에는 무슨 수공업이 유행했어?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고려 후기에는 무슨 수공업이 유행했어? 민간수공업, 사원수공업. 끝. 요것만 알아도 돼요. 자, 그러면 관청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청을 만들어서 관청에서 수공업자들을 등록을 시켜서 관리했다. 이게 관청수공업이에요. 자, 수공업자를 공장 안이라는 건 명단이거든요. 이 명단에 적어가지고 데려다가 일시키고 하는 그렇게 관리를 했어. 아, 이게 관청수공업이구나. 그 다음에 소수공업은 알죠, 여러분? 향, 부곡, 소 할 때 그 소, 특수행정구역. 거기에서 금, 은, 철, 구리, 실, 옥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납부하도록 했다. 소수공업.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자, 고려 후기에는 민간수공업. 이거 민간수공업은 뭐겠어? 그냥 농민이 자기 집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원수공업에서 사원은 절. 절에서 뭘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그래서 사원수공업.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옆에 뭐 설명이 있지만 이거 안 외워도 되고 요 내용만 알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업으로 갈게요. 자, 고려 전기 후기로 나눠지는데 이제 도시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볼까요? 자, 고려 전기에는 시전이 생겼다. 이런 건 시험에 나와요. 시전. 어디에? 주요 도시. 그래서 개경 등 대도시. 시전. 자, 시전이라는 건 나라에서 허가받은 정식 상점을 말해요. 그래서 시전이 생겼고, 자, 그러면 시전이 장사를 하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감시도 할 거야. 경시서라고 하는 감독관청이 생기기도 하죠. 이 경시서는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서 나중에 조선시대는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경시서, 이거는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관영상점. 자, 여기서는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관영상점은 파는 물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소속된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귀족이나 아니면 뭐 왕실이나 뭐 이런 데다 파는 거기 때문에 이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건 파는 물건에 따라서 명칭이 이렇게 달라져요.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자,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만 있었어. 자, 고대 삼국시대 관영상점 있었어? 없었어. 조선시대 관영상점 있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관영상점 나오면 고려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시는 뭐 당연히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고, 지방은 비정기적 시장이나 행상이나 사원은 절이죠. 이런 데서 상업활동을 했다. 이거 체크가 잘못된 거예요. 노란색이 잘못 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넘어갈까요? 자, 고려 후기는 상업이 더 발전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특히 무역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때 국제무역항으로 활용된 곳이 어디냐? 예성강 어귀의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라고 하는 지역이 국제무역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성강 어귀의 병란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통일신라시대의 국제무역항은 어디였죠? 통일신라시대 국제무역항은 울산항. 그러니까 당항성은 통일 전, 그리고 통일신라로 넘어오면 당항성, 그 다음에 고려로 넘어오면 병란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으로 넘어가면은 행상활동 증가, 조운로는 조세운송 그 길이죠. 그래서 이런 길을 통해서 또는 원이 발달하게 된다.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여러분이 따로 외울 거는 별로 없고, 병란도 관영상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화는 더 발전했겠죠. 뭐 상업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더라.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했다. 어느 왕 때? 충선왕 때. 우리 앞에서 충선왕 하면서 배웠으니까 충선왕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별거 없어요. 따로 외울 만한 건 관영상점과 병란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요.
갑시다. 자, 이제 화폐로 넘어갈게요. 화폐는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고려시대에. 왜냐면 최초의 화폐가 고려에서 생겼거든. 그래서 화폐는 좀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성종부터 봅시다. 성종 때 처음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게 되죠. 자, 그 화폐가 건원중보라는 화폐예요. 자, 건원중보는 최초의 화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고, 자, 화폐는 보통 우리가 금속 돈을 보통 동전이라고 하잖아요. 동전? 그쵸? 보통 금속 돈을 동전이라고 하는데 그 동전의 동전은 구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동전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철로 만들었으니까 철전. 그래서 얘는 철전이다 라고 하는 것도 특징. 자, 그런데 뭐 말 안 해도 이 시대에 돈은 유통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써. 돈을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돈을 제대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유통은 안 됐다. 자, 그래서 나중에 숙종 때 새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숙종 때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자, 도감 뭔지 알죠? 도감, 임시관청. 주전, 화폐를 주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폐 만드는 관청, 주전도감. 자, 이 주전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게 되죠. 자,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고 형들이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와서 내가 송나라 가서 써보니까 화폐 되게 좋더라. 형, 우리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여기서 화폐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일단 여기에서 만든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은병. 자, 은병은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은병 사진이 나와 있죠? 이거 약간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호리병.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뭐 닮았다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모습을 닮았다. 이게 어디가 한반도야? 나는 100번 봐도 호리병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을 닮았대요. 닮았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랬대. 그래서 어쨌든 지형을 닮았다. 자, 그런데 요 은병, 활구의 특징은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은으로 만든 돈이니까 일단 이거는 고액의 화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은 덩어리를 막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런 은 덩어리 막 10개씩 들고 다닐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대신할 만한 조금 더 저렴한 화폐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사만중보 등등.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통보라고만 썼지만 통보라고 해도 되고 중보라고 해도 되고 이런 다양한 화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언제라고요? 숙종 때 주전도감에서. 여기서 중요한 돈은 은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숙종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은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순은으로 만들어야 돼. 제대로 만들려면.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은 말고 다른 거 섞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은을 빼돌리기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이제 충렬왕 때 쇠은. 은병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는 좀 작게 만들면서 이제 은의 비율을 좀 이렇게 바꾸고 보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쇠은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충렬왕은 충자니까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을 때니까 원나라의 지폐가 우리나라에 유행을 하기도 해요. 원나라에서는 그때 종이돈을 썼어요. 우리 돈은 종이돈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종이돈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유통을 시켰다. 그게 바로 지원보초, 중통보초, 이 보초라고 하는 게 종이돈이에요. 종이돈, 지폐. 자, 그 다음에 충혜왕 때는 소은병. 소은병도 역시 이거랑 쇠은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은을 또 빼돌리니까 그 은 함량을 좀 낮추면서 크기는 좀 작게 만들면서 위조를 방지하려고 했지만 잘 됐겠어? 안 됐겠지? 자, 그 다음에 공양왕 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지폐를 만들기도 하죠. 최초의 지폐가 만들어진 게 공양왕 때이다. 물론 이거는 공양왕이면 거의 뭐 고려 말이니까 제대로 유통은 안 됐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초 알아두시고 주전도감, 은병 여기까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리대가 나오는데 자, 고리대가 너무나 심하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리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 기억나죠? 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보는
재위, 보. 네,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에 설명했어요.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어떤 공공사업, 공적인 일을 한다. 자,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거를 보라고 하는데, 보는 종류가 여러 가지다라고 했고요. 자, 학보는 태조 때 학교를 지원하려고, 그 다음에 경보는 경전을 간행하려고, 그리고 광학보는 승려의 장학금, 그 다음에 제위보는 빈민구제. 우리는 요걸 알아야 되죠. 빈민구제, 제위보, 광종. 자, 그 다음에 팔관보는 팔관회를 지원하려고, 이제 팔관회를 할 때 쓰려고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금종보는 종을 만드는 데 쓰려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제위보. 제위보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역. 자, 이제 경제에서는 마지막에 무역이에요. 자, 무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무역은 공무역 중심이었고, 국제무역항은 아까 어디라고 했냐면 병난도. 국제무역항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는 가장 절친인 송이겠지. 네, 송나라. 자, 그리고 수출품 한번 보세요. 수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거 수출하겠죠? 거의 변하지 않아요. 수입품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종이, 뭐, 붓, 인삼, 화문석, 그리고 금은 세공품, 이런 것들, 나전칠기라든가 이런 것들, 수출. 자, 수입품은 중국에서 주로 수입해 오는 것들은 귀족들의 사치품이라고 했으니까, 비단, 서적, 약지, 자개. 뭐 이거 비슷하다고 했죠? 자기, 비단, 책, 약재, 도자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하다. 다 비슷비슷하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무역, 로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이것도 뭐 자세히 너무 외울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병난도 알아두시고. 자, 거란 여진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는 거란이랑 여진이랑 전쟁했는데 그래도 무역은 합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좀 개방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은 전쟁이고 무역은 무역이지. 그래서 무역도 하는데, 자, 이렇게 거란과 여진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따로 시장이 열리게 되죠. 그런 걸 각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장이라고 그래요. 자, 거란과 여진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열렸어. 각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행무역이 이루어지고. 자, 우리는 수입 수출품 봅시다. 자, 식량, 문방구, 포목, 수출.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은, 모피, 말은 수입. 그래서 수출 수입품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국교가 좀 제대로, 국교가 이제 친교가 이루어지면서 무역도 하게 되죠. 그래서 식량, 인삼, 서적, 수출, 수은, 유황, 수입.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을 대식국이라고 하죠. 아라비아 상인은 서역이라고 해서 서남아시아, 인도 그쪽이라고 했고, 자, 이 사람들은 수은이나 향료, 산호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서양에 알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 코리아가 이제 꼬레죠, 꼬레 말하잖아요. 고려를 알리게 되고, 이게 C로 시작하죠. 특이하게 지금은 K로 시작하지만.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는 사무역이 다시 활발해지는 시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선 수입 수출품 한번 살펴보시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뒤에 나올 건데, 지도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보세요. 나라 위치를.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만주, 우리나라 머리 위에 만주면 여진이죠. 자, 그 다음에 사선으로 45도쯤 비껴서 가 있으면 여기는 요죠. 요가 어느 민족이에요? 거란이죠. 자, 그 다음에 직선으로 옆으로 가면 당연히 중국이겠죠? 송나라.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면 당연히 일본이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왔었다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요 이제 지도를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면, 요 가나, 다라,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명칭을 붙여서 다음 나라와의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입, 수출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두시고, 나라의 위치, 그리고 수입, 수출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제 파트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신분 구조로 갑시다. 자, 이제 고려의 사회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사회 파트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신분제도. 네, 신분제도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분제도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벌귀족 사회다. 그래서 문벌귀족이 지배층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사회. 두 번째, 개방적 사회. 개방적이라는 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통일신라시대, 신라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6등품으로 태어나서 나 진골 될 수 있어? 안 되지. 그게 폐쇄적인 사회인 거예요. 신분 상승이 안 되지. 그게 폐쇄적인 사회고 고대 사회인데, 자, 고려는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어떻게? 과거제도가 실시가 되잖아요.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나는 귀족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개방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가족 중심 사회. 좀 의외죠. 고려가 대가족 사회라는 게 대가족 사회예요. 그래서 가족 단위가 좀 많아. 쉽게 말하면 식구들이 많아. 그래서 대가족 사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씨의 일반화. 성씨.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망이망소이? 이건 뭐 고려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망이망소이 하지 말고 원종가의노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들은 이름만 있는 거죠. 앞에 성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고려로 넘어가면 성씨, 그러니까 앞에 성이 있고 뒤에 이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평민들까지 모두 다 나타났던 시기가 고려시대다. 그래서 성씨가 일반화되는 시기고, 자, 다섯 번째가 본관제가 시행되는 거예요. 본관이라고 하는 건 호족이 자신의 근거지를 가지고 그 지역의 본관으로 삼는 거. 그럼 이제 본관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본관은 다 알아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본관이 어디냐 만약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저는 한양조가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범답안이. 저는 한양조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모범답안이죠. 이제 한양이라고 하는 건 저의 오랜 조상 중에 서울의 근거로 누군가가 살았었다는 얘기죠. 여기를 근거지로. 자, 그러면 이 한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인데 이 지역이 저희의 본관이 된 거잖아요. 자, 고려시대는 호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본관으로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호족에게 그 지역을 본관으로 삼아서 근거지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본관제가 실시된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쓱 봐두면 돼요. 이거 막 다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특징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분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조그만 삼각형을 조금 크게 해놓은 거예요.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죠. 여기는 글씨가 보이니? 글씨가 잘 보여? 아직 노안은 아직 아니어서 글씨가 보이긴 하는데 너무 쪼만하지 글씨가. 자, 이제 봅시다. 자, 일단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지고요. 신분은 이렇게 4개로 나눠져요. 자,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예요. 양천제라는 건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신분이 2개로 나눠지지만 실제로는 신분이 이렇게 4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4개의 신분제도가 있었다. 자, 그럼 그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몇 개였죠? 3개였어. 귀족, 평민, 천민.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골품제는 귀족들끼리의 신분제도니까 빼고 그냥 전체 신분제도는 귀족, 평민, 천민이었죠? 그럼 3개였어. 근데 그 3개가 몇 개가 된 거예요? 4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 신분제도가?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 새로 생긴 게 뭐야? 중류층이 새로 생긴 거지? 요걸 좀 주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또는 똑같은 단어인데 시대별로 의미가 다르네? 헷갈리기 쉽게.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중류층을 좀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귀족은 왕족과 예를 들면 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귀족이겠죠. 그래서 귀족.
자, 그 다음에 중류층이라고 하는 중간계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평민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만 나와 있지만 향소부공민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잘못 들어갔네. 향소부공민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척, 진척, 제인도 여러분 책에는 천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평민으로 보기도 해요. 자, 화척, 진척, 제인은 자, 화척은 뭐냐면 도산업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척은 뱃사공이고 제인은 지금으로 하면 연예인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람 예인들이죠. 말하자면 연예인인데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천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천민이 아니에요. 향부곡소는 당연히 천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봐야 돼? 평민이라고 봐야 돼? 최근 들어서 연구는 평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평민이라는 거야? 천민이라는 거야?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지. 왜냐면 애매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좀 연구 중이면서 진행 중이야. 아직은 결론이 뚜렷하지 않아?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만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그래서 신분제도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귀족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귀족이라고 하는 건 왕족과 5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을 귀족이라고 하고 이 귀족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자, 예를 들면 고려의 지배층. 자, 우리 이거 다 했던 건데 고려의 지배층은 호족이었다가 문벌귀족이었다가 무신이었다가 그리고 권문세족 원간석기에는 권문세족이었다가 고려 말기에는 신진사대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우리가 문벌귀족하고 권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신은 귀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빼고 여기서는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를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특징부터 봅시다. 성종 이후에 등장한 세력이고 여러 대를 거치면서 이제 좋은 높은 관리들을 배출한 좋은 가문들이죠. 문벌이 가문이니까 가문을 강조하는 그런 집안들을 말하죠. 자, 출신은 뭐 개국공신이거나 호족이거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특징이겠죠?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음성 그리고 공음전 그리고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여러분 기억나요? 경원 이씨, 이자겸의 경원 이씨. 그쵸? 자, 그랬는데 요 문벌귀족이 내부에 모순이 많았지. 기억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았지. 그래서 이런 문벌귀족 사회 내부에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이라고 그냥 쓸게요. 묘청의 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문천무, 문신을 숭상하고 무신을 천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결국에는 문신들을 죽이고 집권을 해버렸지. 그래서 무신정변 때 몰락했지. 붕괴는 무신정변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특징. 특징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순이 드러난 사건 2개 아시죠 여러분? 여기도 인종, 여기도 인종. 둘 다 인종 때였어요.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으로 가볼게요. 자, 권문세족의 가장 큰 특징은 친원 세력이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부원 세력. 자, 부원 세력이 친원파예요. 원나라에 부역하는 세력 이런 뜻이니까 원나라에 협조하는 세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원 세력. 자, 문벌귀족 중에 일부고 무신집권기 때 등장한 세력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성장한 세력.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몽골어를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몽골의 관리가 되거나 몽골의 친척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득세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자, 정치는 음서로. 왜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리고 토지는 많아.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는 친원적 성향을 띠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때의 고위관직을 차지한 인물들이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첨의부, 밀직사, 도평, 의사사, 의
고관을 장악했다. 또는 뭐 고위관직을 차지했다. 자, 첨의부는 이성이 첨의부가 됐고, 그 다음에 밀직사, 중추원이 밀직사.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쓴 관청들은 전부 다 어느 시대에 있었던 관청들이에요? 원간섭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고위직을 독점했다는 건 이 시대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원간섭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관청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관청을 이거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은 원간섭기니까 권문세족은 어느 시대에 득세했던 사람, 어느 시대에 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원간섭기. 그거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밀직사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첨의부 밀직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제 격하하면서 해야긴 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권문세족이니까 포인트는 아, 원간섭기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언제 몰락했어요? 권문세족이 몰락한 건 언제지? 조선이 세워지면서 신진사대부가 득세하면서 몰락을 한 거지. 그래서 자, 이화도 회군 이후에 과전법이 실시되면서 농장을 상실했어요. 토지제도를 새로 개편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몰락을 하게 되지. 그래서 권문세족은 조선 건국 이후로 몰락했구나. 자, 그래서 문벌귀족과 권문세족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신진사대부로 갈까요? 자, 신진사대부는 언제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무신집권기 이래로 성장한 세력이에요. 자, 신진사대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려 말에 등장한 사람들 아니야? 고려 말에 활동을 하긴 했지만 기원, 처음에 어디서부터 등장했어? 그거는 무신집권기로 가는 거예요. 왜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 이런 사람들이 문신들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문신들을 데려다 정치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신진사대부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부터 성장을 했구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지방향리의 자제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지방향리 출신, 그리고 행정관료 출신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학자적 관료예요. 학자적 관료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는 공무원이야. 근데 나는 학자야.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으면서 자,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의 능력도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능문능리의 관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능문능리가 뭐냐면 학문도 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역할, 말하자면 그 관료로서의 역할 잘하고, 그래서 학자이면서 공무원이면서 이런 걸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신진사대부. 자,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여기 나오네. 행정실무에 능한 학자적 관리고, 두 번째는 중소지주 출신. 자, 중소지주, 땅이 많진 않다. 땅이 많은 건 권문세족, 땅이 많진 않은 건 신진사대부.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권문세족이 친원 세력이었죠? 여기는 친명 세력. 자, 시험에는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왜냐면 같은 시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성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시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죠. 자,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어요. 신진사대부는 공부 잘하는 관리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자, 권문세족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주 출신이고, 자, 권문세족은 친원 세력이면 신진사대부는 친명 세력이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리학을 수용했다라는 거. 자, 성리학 수용하면 무조건 신진사대부지.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수용했다라는 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나라를 세우죠. 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성리학.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성격. 권문세족과 대립하면서 개혁적 성향을 추구해서 결국에는 나라를 세운 거지. 그래서 조선을 세우게 되는 세력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귀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귀족에 대해서 314페이지에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중류. 자, 중간계층 중요하다. 왜냐면 없었었던 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없었던 게 생긴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중류 가보는데, 자, 중류는 뭐냐? 중간계층이죠. 중간관리. 그래서 중간적 관리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종류를 얘기할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중류층이구나. 그런데 중류층은 직업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직업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이제 지금 직업인 거죠. 자, 그러면 잡류는 뭔데? 잡류 서리. 자, 잡류나 서리는 중앙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잡류 또는 서리라고 하고요. 자, 남반, 궁중관료를 남반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향리. 향리라고 하는 건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리라고 하죠. 자, 그런데 향리는 또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는 상층 향리. 이 사람들은 호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향리가 되면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층 향리고, 하층 향리는 말 그대로 그냥 아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냥 하급 관료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자, 상층 향리 같은 경우는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하층 향리는 그냥 관료. 그래서 하급 공무원, 말하자면 하급 관리, 말단 행정 관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층과 하층으로 좀 구분이 돼요. 향리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군반은 뭐 딱 봐도 알겠죠. 이 사람들은 군인인가 봐. 네, 직업군. 장교죠, 장교. 그 다음에 영리는 말 그대로 역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역무를 담당하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직업하고 의미를 연결하면 되겠죠. 남반이 뭐지? 그 다음에 잡류가 뭐지?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시험에는 이거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남반을 뭐 중앙관청의 실무관리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 바꿔서 내기도 하니까 중요해서 직업을 알아야 직업을 잘 연결하면 된다. 자, 특징은 직역이 세습되면 토지도 세습된다. 앞에서 우리가 향리 같은 경우도, 자, 향리나 중앙군 같은 경우도 직업이 세습되면서 토지가 세습됐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류층이면서 직역이 세습되면 토지가 세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민이면 평민 가볼게요. 첫 번째 농민. 자, 농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백정. 자, 농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백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백정. 자, 백정이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의 백정과 조선시대의 백정이 완전 달라요. 의미가 아예 달라요. 자, 고려의 백정은 여기 설명 써 있는 것처럼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 자,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이에요. 평민이죠. 자, 그런데 조선에서는 도축업자를 백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잡고 돼지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도살업자를 백정이라고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정은 천민이에요. 그래서 조선과 고려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자, 고려에서는 백정농민 이렇게 말 안 해요. 백정농민. 그럼 그냥 평민, 그냥 평민이구나, 농민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선에서는 천민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천민이냐면, 왜 천민도 같은 천민들이 있잖아요. 노비도 천민이고 다 천민이죠. 그런데 노비가 우습게 여기는 천민이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노비한테도 이 백정들은 인사를 해야 되고, 심지어 이 백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얼마나 천민이냐면, 왜 우리 인도 같은 데 보면 불가촉 천민 있는 거 알아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당연히 없어졌지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걸 그렇게 4계급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많은 등급 중에 가장 천민이 불가촉 천민이. 불가촉이 뭐냐면 이렇게 닿으면 안 돼. 이렇게 만지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닿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이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는 은행에 통장을 만들 수도 없었대요. 최근까지. 최근은 괜찮아졌지만 최근까지 그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힘든 일을 하면서 살고,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백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정.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살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산속에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상투를 틀 수 없어. 머리가 다 더벅머리예요. 알죠? 막 그냥 막 잘라놓은 머리, 더벅머리. 그리고 사람이 죽잖아, 백정이. 땅에 묻을 수 없어. 천에서. 그래서 이런 강이나 뭐 이런 거에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천시를 받았던 백정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고 했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고려는 그냥 농민. 알죠? 백정 농민, 평민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이면서 세금 내는 자유민이죠. 세금도 내고 자유민이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있네. 네,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면 귀족이 될 수도 있겠네? 잘하면 뭐 많진 않지만 뭐 그렇게 가능은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상인 수공업자 가봅시다. 첫 번째,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농민보다는 천시되고, 그래서 과거응시는 안 돼요. 네, 과거응시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향, 부곡, 소민. 자, 특수행정구역민 중요하죠. 자, 양인이고, 이 사람들은 양인이에요. 천민 아니에요? 양인이고, 그 다음에 향, 부곡은 농업에, 그리고 소는 수공업에. 우리 앞에서 소수공업 배웠죠? 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제약이 많다고 했죠.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첫째,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이주 안 되죠. 거주 이전에 자유 없고, 그 다음에 과거 응시 안 되고, 국자감 입학이 안 되고, 승려로 출가할 수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글씨가 막 틀렸네. 이주 안 되고, 과거 응시 안 되고, 국자감 입학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많았다. 향, 부곡, 소민이죠. 양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량역천인이라고 하는데, 자, 신량역천인 일단 의미부터 설명. 신부는 양인이야. 하지만 역이라는 게 직업이라고 했죠, 여러분. 직역. 직역이 직업이에요. 그냥 직업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하지만 하는 일이 천하다. 천한 일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민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기 때문에 천민으로 취급을 받아요. 자, 그 사람이 신량역천인이고, 자, 그럼 봅시다. 신량역천인은 양인이고 평민이고 천한 일을 종사한다. 그래서 뭐뭐간, 뭐뭐척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갖죠. 예를 들면 아까 화척, 진척, 네, 화척, 진척이라든가 염간이라고 해서 소금 만드는 사람, 소금 굽는 사람. 그 다음에 목자간이라고 해서 뭐 숯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간이나 척의 어떤 그런 명칭을 갖는 사람들이고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화척이나 진척이나 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양인으로 취급을 받지만 좀 애매하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이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호적이 있어? 호적 없어요. 자, 호적이 없으면 인구대장이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문서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세금을 내요? 안 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신량역천인 이 사람들, 특히 아까 우리 잠깐 나왔던 화척이라든가 진척이라든가 제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호적이 없지? 없어. 그러니까 세금도 없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 거란이나 여진이나 막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미처 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포로로 잡혔다거나 아니면 뒤처졌다거나 남았어 그냥 우리나라에. 근데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살아. 자, 그럼 떠돌아다니니까 호적 있다 없다? 없다.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게 바로 이런 화척, 진척, 제인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거다. 호적 없고 세금 없다. 라는 거. 그리고 양인이다. 알겠죠? 양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중에서는 백정농민이랑 향부곡소. 네, 여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천민으로 가봅시다. 천민은 그럼 대부분은 당연히 노비. 네, 노비가 천민의 대부분이죠. 자, 지위 볼까요? 대다수 노비고요. 자, 국가가 가졌으면 공노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사노비가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재산으로 취급을 받죠. 그래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다. 매매는 사고 팔고, 증여는 뭐예요? 이제 증여는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 가져. 그 다음 상속은 물려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 종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노비.
공노비는 국가 거, 그쵸? 나라 거. 자, 그래서 관청에 소속된 노비, 입역 노비. 궁중이나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 소속 노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입역 노비는 관청에 들어가 있어. 관청에 소속되어 있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납공노비는, 자, 신공을 납부해야 되는 노비여서 따로 사는 노비. 따로 사는 노비들이 신공을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납공노비는 신공을 따로 살기 때문에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사는 노비고, 자, 공노비 중에서 따로 사는 노비라는 건 국가의 토지를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면서 국가의 토지에 대해서 농사 지어주는 그런 인물들이고, 자, 따로 사니까 편하지. 그래서 나라에 뭘 내야 돼요? 신공을 내야 되지. 신공을 바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산호비도 마찬가지죠. 산호비는, 자, 주인 집에서 같이 살아. 이게 거느릴 솔자를 써서 주인이 거느리고 산다. 솔거노비라고 그래요. 자, 솔거노비는 주인 집에서 그냥 잡다한 일을 하는 그런 노비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외거노비는 주인의 토지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 지방에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지역으로 가서 주인의 토지를 농사 지어주는 사람이죠. 따로 살지. 그럼 편하지. 그럼 주인한테 뭘 내야 돼요? 신공. 그래서 외거노비들은 신공을 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류 좀 봐두시고, 그냥 운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운영. 이거는 이제 노비와 관련된 어떤 제도들인데, 첫 번째, 일천, 즉천. 일천.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즉천. 무조건 천민이다. 자,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천민이어도 자식들은 무조건 천민이에요. 그런 걸 일천, 즉천. 한쪽만 천민이어도 무조건 천민이다. 알겠죠? 일천, 즉천. 자, 그 다음에 천자, 수모법. 천자. 천민의 자식은 수모. 엄마 쪽을 따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뭘 따라가는 거냐? 자, A라는 사람의 남자 노비와 B라는 사람의 여자 노비가 결혼을 했어요. 주인이 다른 노비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아기가 태어났어. 이 아기는 주인이 누구야? 엄마의 주인의 소유야? 아빠의 주인의 소유야? 이게 누구 거야? 엄마 쪽 주인 소유야? 주인 거야? 아빠 쪽 주인 거야? 엄마 쪽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 주인은 누구야? B. 엄마 주인이 B니까 아기 주인도 B. 자, 이거를 천민의 자식은 누구 따라가? 엄마 따라가는구나. 엄마 쪽 소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일천, 즉천은 신분에 관한 거고, 선자수모는 이제 소유에 관한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분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시책으로 갑시다. 자, 최근 들어서는 사회시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 문제 출제가 됐어요. 최근 한 1, 2년 안에 이런 문제가 잘 출제가 됐어요. 자, 봅시다. 농민보호책,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농민을 보호해야 돼서 농번기, 농사 바쁠 때는 자벽 동원 금지. 그리고 제면법, 면제법 뭐냐면 재해 시에 세금 감면. 재해 시에 세금을 줄여줘. 이거를 면제법이라고 하고 제면법이라고 하고, 성종 때 실시했다가 문종 때 법제화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변경 못하게 하고 고리대를 제한한다. 자, 제가 100만 원 빌렸어요. 어떤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렸는데 이게 이자를 못 갚았어. 그래서 이자가 100만 원이 넘어갔어. 그럴 경우는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고리대인 경우에 이자를 없애주는 거죠. 줄여주는 거. 그런 걸 장호정식법이라고 그래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의미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전부 다 뭐다? 농민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권농정책. 그래서 뭐 사직단 건립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고, 왕이 직접 농사 지어보는 거고, 그런 거죠. 따로 여기도 외울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제면법 정도만 그냥 의미만, 아, 재해시 세금 감면, 요 정도. 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시책.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최근 들어서 한 1, 2년 내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었다. 여러 개 나왔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겠죠? 320페이지에. 자, 볼게요. 흑창. 자, 고려 태조 때 빈민을 구제하려고 쌀 빌려주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그게 바로 흑창. 그런데 이 흑창은 금방 의창으로 바뀌었어요. 흑창은 의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창. 자, 의창은 흑창을 개편을 해서 그리고 각 주마다 설치했죠. 각 주마다 설치를 하게 돼요. 고려는 주군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설치해서 의창을 여러 개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상평창. 이거는 물가 조절 기구. 이게 중요하죠. 물가 조절 기구. 자, 쌀값이 쌀 때 쌀들을 좀 사뒀다가 쌀값이 오르면 그 쌀을 좀 풀어. 그래서 물가를 좀 맞추는 역할, 조절하는 역할, 그런 걸 상평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가 조절 기구 상평창. 자, 그 다음에 제위보. 이거 또 나왔네? 제위보. 이 보는 뭐 하는 보냐? 빈민을 구제하는 보. 그래서 빈민구제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 여러분이 물론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흑창보다는 의창이 중요하겠죠. 의창, 상평창, 제위보.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거 왜 안 되지? 의료기관. 자, 첫 번째 동서대비원. 자, 원래는 대비원이라고 하는 게 한 개 있었는데 이 대비원이 이제 2개로 늘어난 거죠.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동서 양쪽에다가 개경의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동서에다가 대비원을 설치했는데, 자,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거는 병원 같은 거예요. 병원.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빈민을 구휼하는 역할, 병원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민국. 해민국은 예종 때 만들었고, 자, 백성 치료와 의학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해민약국.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해민은 약국이구나. 대비원은 병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민약국. 자, 해민약국은 예종 때 그래서 주로 의학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기구로 만들어진 게 있어. 그게 바로 구제도감, 구급도감. 자, 도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임시기구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요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는데, 그럼 이거 왜 만들었어? 지금 같은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임시기구로 치료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전염병이 돌면 시신을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라든가 시신이라든가 빈민구제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게 구제도감, 구급도감. 자, 재해 시에 임시로 만든 기구로 이제 의학도 담당하면서 시신 처리도 하면서 빈민구제도 하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 문종 아니고 예종이 맞아요. 여러분 교재가 맞아요. 예종. 해민국과 구제도감이 예종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의창, 상평창, 의료기관, 해민국, 그리고 구제도감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법률로 가볼게요. 자, 고려시대에도 법이 있긴 있었어. 그런데 고려시대의 법 같은 경우는, 자, 당나라 법을 참고로 해서 71개 주의 법이 있었으나, 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71개로 법이 다 통용이 될까요? 엄청 모자라겠죠? 그래서 관습법에 주로 의거하죠. 관습법이라는 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규정들. 그래서 관습법에 의거한다. 자, 당류를 참작한 71개 주의 법이 있었으나 택도 없지.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관습법에 의거한다. 자, 그 다음에 지방관이 재판을 하죠. 그래서 주로 지방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재판을 주도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형벌 적용 볼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첫 번째. 자, 중죄라는 건 세게 처벌하는 형벌, 세게 처벌하는 죄를 중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역죄. 반역은 뭐 영모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효죄. 자, 효도 안 해도 세게 처벌받아요. 왜냐면 고려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이런 효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또 여겨졌기 때문에 불효가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형벌이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벌은 5가지죠. 태장, 도유사. 여러분 교재 321페이지에 태장, 도유사가 적혀 있죠. 태는 좀 가는 대로 때리는,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는 거고, 자, 장은 뭔지 알죠, 여러분? 엎어놓고 볼기 때리는 곤장이죠, 곤장.
곤장. 여기 곤장이 60대에서 100대. 100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좀 심한 처벌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도는 징역형, 유는 유배형, 사는 사형.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형벌이 있었다. 자, 5가지 형벌은 조선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딱 알아주시면 되겠죠? 태장, 도, 유, 사에 5가지 형벌이 있었고, 자, 수속법과 속동제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보석금 제도 알아요? 돈 내고 나오는 거. 보석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을 내고 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재물, 네, 돈 이런 걸 내고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런 걸 속동제, 수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내고 빠져나올 수도 있긴 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원칙으로서는 이제 신체형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체적으로 뭔가 제약을 받아야 돼.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형벌의 보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뭐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형벌을 보류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귀향형 나와버렸네. 귀향형 봅시다. 자, 여러분 유배형을 귀양형이라고도 하죠. 유배 보낸다라는 걸 귀양 보낸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배형과 귀양은 같은 건데 여기는 귀양형이 아니고 귀향형이에요. 그리고 이 귀향형은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귀족 중에서 처벌을 할 건데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 귀족을 본관 지역이면 저기 시골이잖아요.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의 귀족들은 대체적으로 서울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서울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보내는 게 엄청 큰 형벌. 너무 무서워. 지방으로 나를 보내지 말아줘. 근데 지방으로 보내는 거야. 그게 귀향형이고 이게 이제 조선으로 가잖아요. 조선도 유배형이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쉽게 말하면 양반들은 대부분 지방 향리 출신이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향은 대부분 시골이에요. 지방이야, 지방.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만 존재하면서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 그게 바로 귀향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귀향형이라고 하는 건 귀양 아니고 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형벌. 그게 바로 귀향형. 조선에는 없어요. 고려에만 있어요. 그래서 귀향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본관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원 신수법이나 3심제는 재판이나 취조할 때 법관 3명 이상 배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형수에 대해서 3심제 실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3심제는 뭐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이니까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풍속. 풍속은 연등해야 8관회 중에서 시험은 8관회. 자, 연등해야 8관회 중에서 시험은 8관회가 잘 나온다. 자, 연등회라는 건 불교 행사죠. 불교. 연은 등을 매다는 행사잖아요. 알죠? 그래서 주로 뭐 연초 아니면 4월 초파일. 4월 초파일이 그거잖아요. 부처님 생일이잖아요. 생일. 그때. 그래서 주로 연초에 많이 열리고 자, 그 다음에 8관회 같은 경우는 자, 요거죠. 불교에다가 플러스 도교에다가 플러스 민간 신앙에다가 이것저것 다 섞여 있다. 그게 바로 8관회. 자, 그래서 주로 10월이나 11월의 연말에 열리고 자, 그리고 국가의 안녕,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호국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방관의 할애와 외국 상인의 진상을 허용한다. 말하자면 지방관에 선물을 보내오면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이 진상, 선물을 보내와도 역시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외국 상인이에요. 8관회가 고려에서 열린대. 선물을 보냈어. 선물을 가지고 왔어. 선물만 가지고 오겠어? 팔 물건도 가지고 오겠어? 팔 물건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국제무역이 열리는 시기예요. 자, 8관의 기간은 단순히 그냥 여기서 뭐 기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8관에는 불교 플러스 도교 플러스 민간신앙 다 섞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방관과 외국 상인의 진상, 선물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상인들이 올 때 또 물건 가지고 와서 팔겠죠?
무역이 열리는 시기이다. 그래서 국제무역의 시기가 되는 게 바로 활관해. 포인트는 이거랑 요거 섞여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랑 국제무역의 장이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풍속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향도. 자, 향도라고 하는 불교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냥 농민 공동체 조직이에요. 자, 향도는 농민 조직이야. 향도는 농민 조직인데, 요 농민 조직이, 자, 활동을 보시면, 자, 이 고려 초에 농민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요 농민 조직은 주로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불교와 관련된 행사를 하려고 만들었어요. 자, 다시. 자, 향도라고 하는 농민 조직이 있었어. 고려 초기에는, 고려 전기에는 이 농민 조직을 불교적 행사를 주관하려고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 불교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친해지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가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게 되죠. 자, 처음에는 왜 모였어? 불교 행사 하려고. 나중에는 왜 모여? 그냥 우리끼리 친목도모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뭐 집안에 상을 당했다 가서 도와주고, 결혼식을 한다 그럼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농민 모임. 그게 바로 향도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원래는 불교 행사를 하려고 모였다고 했잖아요. 특히 불교 행사 중에서 매향 활동을 주로 해요. 매향 활동. 자, 매향 활동이라는 건 이런 거죠. 향나무를 끊어다가 바닷가에 묻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 시대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미륵부처를 기다려요. 미륵불. 미륵불은 미래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알려진 부처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미륵불을. 근데 이 미륵불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 그렇게는 좀 그렇잖아.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이 미륵불을 기다리면서 뭔가 좀 이렇게 공덕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 뭔가 좀 이렇게 기원하기 위해서 그게 산에 가서 향나무를 끊어다가 바닷가에다 묻어 놓으면 이 바닷가에 묻어 놓은 향나무가 나중에 미륵으로 바뀌어서 우리 구원하러 올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도에서는 주로 무슨 활동을 하냐? 매향 활동을 하고, 원래는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를 향도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조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농민들의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향도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로 3번 보시면 향도 활동의 변화라고 해서 활동의 변화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나무 묻었으면 어디다가 써놔야 되잖아. 기록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왼쪽에 나오는 사청매향비라고 하는 비석에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향도는 바뀌었다.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남아서 제가 그냥 여기까지 끝내려고, 자, 혼인과 여성의 지위로 갑시다. 자, 혼인, 고려시대 혼인제도나 여성의 지위 첫 번째. 자, 여자, 남자 한 18세, 20세 전후에서. 자,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부 일처제. 자, 그 다음에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하죠. 근친혼은 친척끼리 결혼하는 거죠. 동성혼은 성씨가 같은 사람이 결혼하는 거여서 주로 왕실에서 왕족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근친혼이 성행을 하기도 해요. 왕실에서, 왕씨들끼리.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에서는 재산상속. 자, 여기서는 이제 체크 한번 하면서 볼까요? 자녀, 균분, 상속. 자, 고려시대는 사실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해요. 딱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뿐이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만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도 골고루 나눠져요. 자녀 균분 상속이고, 자, 호적에도 출생순으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뭐 아들만 적는다거나 아들 먼저 적는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태어난 순서대로 공평하게. 자, 그 다음에 여자도 호주가 가능하죠. 호주는 집안의 주인, 집안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 자, 재산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제사도 똑같이. 그래서 윤행. 윤행은 뭐냐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걸 윤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회봉사를 윤행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딸이 지냈다, 아들이 지냈다, 교대로 지내니까 양자 드릴 필요 없네. 양자 드릴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남귀여가 혼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남귀, 남자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가로. 자,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산다? 대리사위제. 같은 그런 형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대리사위제가 나타났고, 심지어는 처갓집의 호적에 사위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처갓집에서 오래 살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의 뭐 부모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가 호적에 입적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래서 고려의 대표적인 결혼제도는 남귀, 여가, 혼. 그 다음에 여성의 재가도 자유롭다. 여성의 재혼은 차별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녀 균분상속, 윤행, 남귀여가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려의 사회 파트까지 끝냈어요. 여러분 이제 점심 먹고 와서 문화 파트 하고 근세까지 들어갈 거예요. 근세 정치까지 오늘 쭉 나가 봅시다. 자.